그는 사진을 테이블 위에 펼쳤다. 거기엔 서유진과 민태준이 함께 걷고 있는 모습,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는 모습, 그리고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찍힌 그 장면들 앞에서 내 입은 굳게 닫혔다. 우리 이혼하자. 나는 그 말을 하면서도 믿기지 않았다. 모든 걸 이렇게 끝내야만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처음 의심했던 건 작년 겨울이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아내는 점점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휴대폰은 항상 잠겨 있었다. 설마 했던 모든 징후들이 하나의 확신으로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결정적인 그날이 찾아왔다. 나는 직접 그 사진들을 들고 그녀 앞에 놓았다.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또렷이 담긴 그 장면은 어떤 말로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의 고발이 아니다. 한 남편이 모든 걸 잃고 끝내는 그 대가를 안겨주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기록이다. 법으로, 감정으로, 모든 방식으로 나는 그녀를 무너뜨려야 했다. 하지만 복수는 항상 통쾌하지만은 않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배신, 그로 인해 무너진 사랑, 가정, 그리고 자존심. 이 남자는 끝까지 이길 수 있을까? 진실은 이미 밝혀졌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다. 이 이야기를 읽는 당신도 아마 분노하게 될 것이다. 누군가는 속 시원함을, 누군가는 씁쓸함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당신은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일요일 아침, 나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등 뒤에서 들려온 말에 손이 멈췄다. 유진아, 할 말이 있어. 차가운 목소리였다. 늘 부드럽고 다정하던 그 사람의 말투와는 전혀 달랐다.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를 보았다. 무슨 일이야?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지만 유진의 얼굴을 마주하자 그 표정에 눌려 말문이 막혔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더니 안에서 사진 몇 장과 한 장의 서류를 꺼냈다. 우리 이혼하자. 그 말은 번개처럼 내 머리를 쳤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장난이지? 억지로 웃어 보이려 했지만 그의 얼굴엔 전혀 웃음이 없었다. 장난 아니야.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는 사진을 테이블 위에 펼쳤다. 거기엔 서유진과 민태준이 함께 걷고 있는 모습,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는 모습, 그리고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찍힌 그 장면들 앞에서 내 입은 굳게 닫혔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다. 설명할 수 있어. 이건 됐어. 설명 필요 없어. 이미 다 알고 있어. 그의 눈빛은 싸늘했고 그 말은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지? 어떻게? 수많은 질문이 머리를 스쳤다. 하지만 요즘 우린 잘 지내고 있었잖아. 나는 마지막 기대를 걸며 말했다. 민 부장하고는 요즘 만나지도 않았어. 관계도 틀어졌고. 하지만 그에 비해 유진과의 관계는 한동안 좋아졌었다. 정말로. 이미 늦었어. 이게 이혼 서류야. 오늘 안으로 서명해줘.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황했다. 잠깐만. 우리 얘기 좀 하자. 나, 민 부장이랑은 이제 그는 고개를 저으며 내 말을 잘랐다. 더는 의미 없어. 여기서 끝내자.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다. 거기엔 너무도 선명하게 둘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제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나도 알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방을 나갔다. 잠깐만 제발 얘기 좀 들어줘. 나는 소리쳤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부엌에 홀로 남겨진 나는 의자에 주저앉아 무너져 내렸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왜 지금? 머릿속은 뒤엉켰고 감정이 요동쳤다. 불륜의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정말 요즘은 연락도 없었고 마음도 식었는데 그런데 왜 지금? 왜? 나는 테이블 위의 사진과 이혼 서류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날 하루 종일 나는 울었다.
그는 아무 대답 없이 자기 방에 틀어박힌 채 나오지 않았다. 결국 나는 민태준에게 연락할 수밖에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의 번호를 눌렀다. 민태준은 내가 다니는 회사의 영업부장이자 나의 직속 상사였다. 태준 씨, 큰일 났어. 태준 씨, 큰일 났어. 지금 통화 못해. 가족이랑 있어.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뚝,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1시간쯤 뒤 다시 전화가 울렸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생긴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주변을 경계하며 통화 중인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아마 가족 곁을 벗어나 조심스레 통화 중이었을 것이다. 태준 씨, 우리 들켰어. 남편한테 다 들켰어. 이혼하자고 해. 뭐라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어쩌다 그렇게 됐어. 나도 몰라. 증거 사진까지 들이댔어. 그는 한참 말을 멈추더니 갑자기 소리쳤다. 내가 잘 수습했어야지. 어떻게? 다 끝났는데? 내가 알게 뭐야. 난 가정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저녁도 거른 채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월요일 아침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밤새 잠을 설친 탓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차분하게 그녀를 기다렸다. 곧 유진은 부엌에서 나와 수트 차림의 나를 발견했다. 출근 준비가 끝난 내 모습을 보며 그녀는 다급히 말했다. 제발, 한 번만 더 얘기하자. 한 번만. 나는 시계를 보며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을 미소를 지었다.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뭐, 태준이랑 관계가 시작됐을 때부터 이미 눈치챘어.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런데 왜 그동안 가만히 있었냐고? 그 이유를 알아?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너희 둘 사이가 가장 망가지는 순간을 기다렸어. 최근에 내가 좀 다정해졌었지? 다 그걸 위한 계산이었어. 그 말에 그녀의 표정이 무너졌다. 맞다. 최근엔 같이 영화도 보고 식사도 하고 대화도 늘었었다. 그 모든 게 연기였단 말인가? 하지만 요즘 우린 잘 지내고 있었잖아. 태준 씨랑은 끝나가고 있었고 나 이제 정말. 그래서 지금이야. 나는 미소를 거두고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태준과 틀어지고 나에게 돌아온다고 느낄 그 타이밍. 그때 이혼을 꺼내는 게 가장 아프게 박힐 거라 생각했거든. 계획대로야. 그녀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정말 끝난 사이야. 이제 와서라도 우리 다시.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혼이야. 이 집에서 나가줘. 짐은 천천히 챙겨도 돼. 나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제발 한 번만. 그녀는 울먹이며 내 팔을 붙잡았다.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 한 번만 용서해줘. 나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떼어냈다. 이미 늦었어. 현관문을 열고 나는 집을 나섰다. 도모이로. 그녀의 마지막 외침은 문 너머로 사라졌다. 나는 슬리퍼를 신은 채로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 복도에서 그의 뒷모습을 쫓았다. 현우, 제발 돌아와 줘. 그러나 그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의 싸늘한 눈빛이 나와 잠시 마주쳤다. 그 시선에는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온기도 없었다. 현우. 나는 힘없이 복도에 서 있다가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한순간의 어리석음이 모든 걸 망쳐버렸다. 이미 늦어버린 걸까?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 없었다. 시계를 보니 출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회사에 도착하자 묘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동료들의 시선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유진 씨, 전무님이 찾으세요. 옆자리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녀의 눈엔 동정과 경계가 섞여 있었다. 나는 전무가 있는 방으로 향했다. 전무는 냉정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앉으세요. 나는 떨리는 다리로 자리에 앉았다. 오늘 아침 회사에 내용 증명 우편이 도착했어요. 그는 책상 위 봉투를 가리켰다.
그 안에는 당신과 민태준 부장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피가 머리끝까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현우가 이걸 회사까지 보낸 건가? 그건 설명은 필요 없어요. 그의 말투는 차갑고 실망이 묻어났다. 회사의 공식 조치 전까지 당분간 자택되기 바랍니다. 나는 입을 굳게 다문 채 고개를 끄덕였다. 사무실 복도를 나서는 길에 민태준 부장과 마주쳤다. 그도 전무에게 불려온 듯했다. 그의 눈빛은 냉랭했다. 그 눈 속에 담긴 책임 전가와 분노가 나를 짓눌렀다. 나 때문에 그의 커리어도 흔들리고 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회사를 떠났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을 열었을 때 낯선 남자들이 집안을 오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었다. 저기 무슨 일이죠? 내가 혼란스럽게 묻자 한 직원이 정중히 말했다. 어서 오세요. 남편분께서 이사 요청하셔서 짐 정리 중입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서 있는 내 옆으로 현우의 책장이 실려 나갔다. 거실로 들어서자 테이블 위엔 한 장의 메모가 있었다. 현우의 반듯한 필체로 쓰여 있었다. 이번 달 말로 계약 해지 예정입니다.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줄의 문장은 차갑고 무미건조했고 마치 우리가 함께한 시간 전부를 부정하는 듯했다. 거짓말이야. 나는 무심코 속삭였다. 그가 사라져가는 장면을 눈앞에서 마주하니 가슴이 저릿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민태준이라는 이름이 떴다. 들었냐? 나 한 달 정직 처분이래.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회사 전체에 퍼졌어. 도대체 어쩔 거냐? 나도 몰라. 갑자기 너무 많은 일들이 겹쳐서 난 이제 곧 승진 앞두고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날려버리면 너 책임질 거야? 나도 피해자야. 현우가 집도 비우고 짐까지 다 빼갔어. 그건 내가 남편 관리 똑바로 안 한 탓이지. 그는 격분하며 전화를 끊었다. 이제는 예전처럼 따뜻한 말투나 행동은 기대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모든 게 끝나버린 것이다. 서로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웃기지 마. 유혹한 건 너잖아. 그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처음에 내가 먼저 다가간 건 사실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 후엔 그 사람도 똑같이 적극적이었다. 이제 와서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다니. 어떻게든 해봐. 더 이상 내 인생까지 망치게 두지 마. 그는 그렇게 말하곤 전화를 끊었다. 나는 텅 빈 거실에서 소파에 주저앉았다. 남편도, 집도, 직장도, 그리고 민태준 부장까지 다 떠나버렸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현우에게 연락해봐야겠다.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전원이 꺼져 있었다. 그 다음은 그의 본가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현우 어머니 되시죠? 네. 누구세요? 어머니, 저 유진이에요. 혹시 현우 거기 있나요? 잠시 정적이 흐르고 차가운 목소리가 돌아왔다. 현우에게서 모든 얘기 들었습니다. 다시는 우리 아들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어머니, 부탁드려요. 현우랑 얘기만이라도. 당신 같은 사람과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다시 전화하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뚝! 마지막 희망이 무너진 순간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얼어붙은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잠시 후 회사에서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엔 인사팀이었다. 정유진 씨, 이번 사안과 관련해 회사에서 결정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목소리는 건조하고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네, 유진 씨는 다음 달부터 부산지사 영업지원팀으로 발령 조치될 예정입니다. 민 부장은 강릉지사로 이동됩니다. 부산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사실상 좌천이었다. 이건 징계죠. 회사는 적재적소에 따른 인사조치일 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서면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뚝! 나는 다시 소파에 깊이 파묻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부산 발령은 곧 서울에서의 커리어가 끝났다는 뜻이었다. 민태준 부장도 강릉으로 내려가게 된다고 했다. 그의 분노는 더 심해질 것이다. 나는 리모컨을 들어 무심코 TV를 켰다.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소리가 무의미하게 울려 퍼지는 거실에서 나는 그저 넋을 놓은 채 앉아 앞으로의 인생이 어디로 향할지
몰라 막막해졌다. 부산 발령 통보를 받은 지 벌써 일주일이 흘렀다. 이사를 준비하면서도 나는 간헐적으로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모든 시도는 무의미했다. 회사에서는 자택 대기 조치가 계속되었지만 서류 정리를 위해 하루만 출근이 허락되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고 작은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내가 지나가면 갑자기 대화가 끊긴다. 나는 이미 소문 중심에 있는 사람이었다. 인사팀으로 가는 길, 엘리베이터에서 태준 부장과 단둘이 마주쳤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다. 부장님, 그는 말없이 나를 뚫어지게 보더니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따라와. 그는 나를 회의실로 끌고 들어갔다. 문을 닫고 나서 억제된 분노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들었지? 우리가 발령받은 곳. 너는 부산, 나는 강릉. 네, 나 다음 달이면 영업총괄부장이 될 예정이었어. 연봉도 거의 2배. 그의 얼굴에는 깊은 분노와 절망이 깃들어 있었다. 나도 괴로워요. 남편과도 이혼하게 되고. 닥쳐. 내 얘기 듣고 싶지 않아. 태준 부장은 테이블을 3개 내리쳤다. 예전엔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던 손이 이제는 분노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왜 이렇게 된 거냐?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부장님, 우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됐고, 끝이야. 그 말은 얼음처럼 차갑게 날카로웠다. 아니, 그래도 우리, 너랑은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회사에서도 말 걸지 마.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예전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차디찬 적처럼 나를 바라보는 나 가족 있어. 이 일로 아내한테까지 들통나면 진짜 끝이야. 현우는 이미 나를 버렸어요. 당신도 책임은 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헛소리 하지 마.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박살나게 생겼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나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우리 둘이 함께 했던 일이잖아요. 닥쳐. 그는 벌떡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다. 얼굴도 보기 싫어. 너랑은 진짜 끝이야. 그 말과 함께 그는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혼자 남겨진 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서울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곧 이곳을 떠나야 한다. 모든 걸 잃은 채 돌아가는 길,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을 보니 놀랍게도 현우였다. 심장이 요동쳤다. 급히 전화를 받았다. 현우, 드디어 연락됐네. 제발 이야기 좀 하자. 유진. 변호사 사무실에서 얘기하자. 현우의 목소리는 냉정했고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비행호사의 말이 차가운 공기 속을 가로질렀다. 오늘은 애토 유진 씨와 애토 현우 씨의 이혼 협의, 그리고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자리입니다. 테이블 위에는 사진들이 차례로 펼쳐졌다. 카페에서 웃으며 마주 앉은 두 사람, 거리에서 손을 맞잡고 걷는 장면, 호텔에 들어서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유진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변명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피해자 측 요청에 따라 이혼은 즉시 효력을 가지며 부정행위에 대한 정신적 피해의 보상으로 유진 씨는 현우 씨에게 300만 엔을 일시불로 지불해야 합니다. 비행호사는 냉정하게 조항을 읽어 내려갔다. 유진의 부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건 내가 선택한 결과다. 그 말에는 슬픔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단호한 현실만이 있었다. 회의실 건너편에 앉은 민태준 부장과 그의 아내, 부장은 굳게 입을 다문 채 시선을 피했고 그의 아내는 유진을 노려보았다. 남의 가정을 무너뜨린 데가 직장에서만으론 부족한가 보네요. 그 말에 유진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회의는 1시간 만에 끝났다. 서류에 사인을 마친 후 현우는 단 한마디만 남겼다. 이제부터 내 인생에서 넌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유진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채 문을 열고 회의실을 떠났다. 그 순간 유진의 심장은 무언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였다. 며칠 후
그녀는 부산 지점으로 발령받아 홀로 이사를 감행했다. 신입사원과 함께 작은 회의실에서 일하고 혼자 자취방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밤을 보내는 나날. 서울의 화려함도 사랑도 가족도 사라진 일상. 가끔 거울을 보면 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예전의 애토 유진가 아니었다. 휴대폰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다. 이제 그녀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이 모든 대가를 스스로 받아들였다. 이건 벌이야. 내가 만든. 창밖으로는 바람이 불고 있었다. 고요하지만 차가운 늦가을의 바람이었다. 테이블 위에 노인 사진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고 그 불륜이 약 8개월간 이어졌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 있었다. 이 사진들에 대해 사실 관계의 이해는 없으신가요? 변호사의 질문에 나는 작게 대답했다. 없습니다. 민태준 부장은 고개를 떨군 채 침묵하고 있었다. 그때 현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언제부터였지? 목이 바싹 말라오는 걸 느끼며 나는 답했다. 작년 12월쯤부터. 크리스마스 즈음이겠네. 현우의 말에는 분명한 냉소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민태준 부장의 아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불꽃 같은 분노가 타올랐다. 왜요? 왜 제 남편을 유혹한 거예요? 나는 대답을 찾지 못하고 말문이 막혔다. 저는 당황한 민태준 부장이 아내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그녀는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나를 노려보았다. 당신도 가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짓을.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다. 다시 변호사가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다. 애토 씨, 아내의 부정이 발각된 후의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현우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작년 말부터 아내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사 의뢰를 했고 증거를 확보한 뒤에도 바로 이혼을 말하진 않았습니다. 시간을 두고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아내와 민태준 씨의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한 시점을 노려 이혼을 통보했죠. 전략적이었단 말씀이신가요? 변호사가 묻자 그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이라고 판단했으니까요. 나는 다시 한번 숨이 막히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철저히 계획된 일이었다니. 지금은 관계가 정리되었습니까? 변호사가 우리 쪽을 바라봤다. 민태준 부장은 아무 말도 없었다. 나는 서둘러 변명하듯 말했다. 최근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현우의 말투는 차갑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뭐? 불륜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 말에 내 부모님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어머니는 작게 흐느꼈고 아버지는 이를 악문 채 분노를 삼키는 듯 보였다. 그 순간 민태준 부장이 갑자기 일어섰다. 이건 전부 오해입니다. 나와 애토 씨 사이는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였을 뿐. 거짓말은 그만둬. 그의 아내가 냉혹하게 말했다. 그녀는 테이블 위의 사진을 가리켰다. 이게 오해라고요?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까지 있는데. 민태준 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천천히 다시 자리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실을 고백했다. 네, 분명 관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요즘은. 그래서 뭐? 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과거의 행동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유진, 넌 결혼 서약을 어겼어. 물론 민태준 씨도 마찬가지고.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변호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제 향후 절차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본격적인 이혼 조건 및 위자료에 관한 협의가 시작되었다. 나는 그저 멍하니 앉아 내 인생이 타인들의 손에 의해 결정되어 가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민태준 부장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아내와 변호사의 대화 속에 한마디도 끼어들지 못했다. 한때 연인이었던 우리가 지금은 같은 방 안에서 서로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의 뜨거운 시선도, 귓가를 간지리던 달콤한 속삭임도 모두 거짓이었을까? 회의실 창문으로 붉은 석양이 스며들고 테이블 위에 증거 사진을 붉게 물들였다. 귀가하는 택시 안, 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과 거리의 풍경은 현실감 없이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변호사 사무실에서의 협의는 끝이 났지만 마음속에 남은 여운은 단순한 마무리가 아니었다. 그건 오히려 내 인생이 본격적으로 무너지는 시작점처럼 느껴졌다. 현우의 요구는 명확했다. 이혼은 즉시 효력을 가지며 위자료는 400만 원. 거기에 민태준 부장 측에서도 3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고 그의 아내는 나에게 300만 원을 그리고 민태준 부장에게는 500만 원을 청구했다. 결국 나는 총 700만 원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되었다. 택시 안에서 나는 애써 눈물을 참았다. 운전기사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숨을 죽이며 눈꺼풀을 꼭 감았다.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민태준 부장.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더 이상 어떤 기대도 떠올릴 수 없었다. 전화기 너머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어떡하지? 그 말은 거의 혼잣말처럼 흐느적거렸고 이어진 한숨은 깊고 길었다. 어떡하긴 내야지. 방법이 있겠어? 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분노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난 800만 원이야. 그런 돈 도대체 어디서 마련하라는 건지. 나 역시 한숨을 삼켰다. 나도 700만 원이야. 그래도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 결국 감당해야겠지.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젠장, 우리 도망칠래? 예상치 못한 말에 숨이 멎는 듯했다. 뭐라고? 입 밖으로 나왔지만 그 또한 대답을 망설였다. 어차피 다 잃었잖아. 차라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어. 당신 아내도 현우도 둘 다 절대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 말에 그는 다시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지. 끝났네. 말끝에 담긴 체념은 깊었다. 응. 이제 정말 끝이야. 그제야 나도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말도 더는 의미 없었다. 택시는 어느새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밤하늘엔 별 하나 없이 어둠만이 내려앉아 있었다. 집에 들어서자 우편함에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다. 현우의 필체로 적힌 편지였다. 유진에게. 위자료 지급 방식 및 협의 내용은 정리하여 추후 변호사를 통해 발송 예정입니다. 이후로는 연락하지 마십시오. 현우.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나는 편지를 움켜쥔 채 거실 한가운데에 주저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아직 이혼 서류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눈물이 조용히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이제는 모를 만큼 모든 게 무너져 있었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정유진님, 협의 내용 정리된 서류 발송해 드렸습니다. 확인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나는 힘없이 내라고 대답했고 상대는 말했다. 서명 후 반송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그날의 굴욕적인 장면이 또렷이 떠올랐다. 민태준 부장이 무릎을 꿇고 아내에게 매달리던 모습. 그녀는 차갑게 등을 돌렸고 그 옆에서 현우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나도 현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 어쩌면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남아있을지 몰라서. 하지만 그의 대답은 단호하고 냉정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토록 싸늘한 현우의 말투는 처음이었다. 나는 결국 이혼 서류를 들고 펜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이름을 적었다. 사인 한 줄로 모든 것을 마무리했다. 이제 정말 끝이다. 한 달 후, 이혼이 성립된 지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이미 회사를 퇴사했다. 사실 위자료를 생각하면 계속 다니는 편이 현명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곳에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었다. 동료들의 냉소적 시선, 뒷담화, 부산지사로의 정근이라는 사실상의 좌천 통보. 그러나 내 자존심이 그 모든 걸 거부했다. 서울을 떠나고 싶지 않다. 그 마음이 너무 강했던 탓에 결국 사직서를 제출하고 말았다. 지금은 위자료를 갚기 위해 새로운 일을 찾고 있다. 좁고 허름한 원룸으로 이사했고, 유진 씨, 내일부터 잘 부탁해요. 슈퍼마켓 점장이 계약서를 건넸다. 나는 계산원 아르바이트로 채용되었다. 작은 목소리로 고개를 숙여 말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퇴근길, 우연히 편의점 앞을 지나가다가 민태준 부장을 발견했다. 광주 정근을 거부하고 결국 퇴사한 모양이었다. 한때 영업본부장이었던 사람이 지금은 계산대에 서 있었다. 창백한 얼굴, 피로에 찌든 표정. 눈이 마주쳤지만 그는 놀란 듯한 얼굴을 하더니 곧 시선을 돌렸다. 이치로 씨. 그는 나를 무시한 채 다음 손님을 응대하기 시작했다. 한때 열정적으로 사랑을 속삭이던 사람의 초라한 현재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 아파트로 돌아와 위자료 납부 명세서를 펼쳤다. 700만 원. 그나마 있던 적금도 계약금으로 모두 사라졌고 앞으로는 월급에서 나눠 갚아야 한다. 상환 계획에 따르면 약 7년이 걸릴 예정이다. 스마트폰으로 어느 익명 게시판을 보자 회사에 대한 루머 게시판이 있었다. 거기에는 나와 민태준 부장의 불륜 소동이 상세히 적혀 있었고 직장 불륜의 말로 자업자드 같은 댓글들이 줄을 이었다. 회사 누군가가 쓴 것인지 아니면 소문을 들은 외부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일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음은 분명했다. 그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6개월 후에 본현우의 SNS 최신 글이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 여자친구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엔 고급 맨션 앞에서 웃고 있는 현우와 새 여자친구가 있었다. 그의 웃음은 나와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환하게 보였다. 새 집에서의 풍경은 최고예요. 다음 사진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창문에서 찍은 것이었다. 내가 예전에 살던 집보다 훨씬 멋진 전망이었다. 내가 가졌던 건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 대신 그와 그의 새 연인은 이전의 나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였다. 비참하다. 창밖을 바라보자 옆 건물이 보였다.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건 콘크리트 벽뿐. 눈물로 그 풍경조차 흐려지고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게 그냥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민태준 부장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동안 연락이 없던 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그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내 적금 전부 날아갔다. 집도 차도 다 뺏겼어. 퇴직금도 위자료로 다 나가고. 그의 목소리는 텅 빈 듯 공허했다. 아내는 완전히 잘렸어. 애들도 못 봐. 바람 피우고 가족 버린 최악의 아버지라더군. 허허. 쓴 웃음이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너 전 남편 SNS 봤냐? 응. 봤어. 그 자식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거야. 우릴 바닥까지 끌어내린 다음에 자기 행복한 인생을 자랑하려고 말이야. 그래도 우리가 잘못한 거잖아. 그렇지. 그의 말엔 체념이 묻어 있었다. 한때 연인이었던 우리가 지금은 같은 나락에 떨어진 서로가 되었다. 왜 그런 바보 같은 관계를. 모르겠어. 그냥 우리가 어리석었던 거야. 전화를 끄는 나는 창가에 서서 다시 콘크리트 벽을 바라봤다. 한때 서울의 눈부신 야경을 볼 수 있던 맨션에서의 풍경이 그리웠다. 현우와 함께했던 일상도. 다음날 슈퍼 계산대 앞.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지만 어떻게든 하루를 버텨냈다. 퇴근길. 문득 거리에서 현우의 모습을 보았다. 현우. 무심코 부르려다. 입술을 깨물고 참았다. 그는 새 여자친구와 팔짱을 끼고 걷고 있었다. 행복한 미소로 이야기를 나누며 둘은 고급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다. 예전 현우와 내가 기념일마다 가던 그 가게였다. 귀가 후 거울 앞에 선 나. 피곤한 얼굴, 야윈 눈빛. 예전 내 모습은 더 이상 어디에도 없었다. 이런 삶 언제까지 계속될까? 위자료 상환엔 아직도 수년이 걸린다. 그 사이 나는 이 좁은 방에서 혼자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야 한다. 베개의 얼굴을 파묻고 조용히 울었다. 현우와의 행복했던 나날, 민태준 부장과의 뜨거웠던 순간들, 그리고 지금의 이 현실. 모든 것은 내 선택의 결과였다. 이혼한 지 어느덧 석 달. 비가 조용히 내리는 월요일 아침, 나는 슈퍼마켓 계산대에 앉아 상품을 기계처럼 스캔하고 있었다. 단조로운 이 일상에도 이상하게 익숙해져가는 내 모습이 있었다. 4,630원입니다. 습관처럼 잔돈을 건네며 고개를 들었을 때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현우 어머니였다. 그녀도 나를 알아봤는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차가운 눈빛으로 바뀌었다. 그 순간 나는 숨을 들이쉬며 애써 감정을 숨겼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현우 어머니는 아무 말도 없이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돌아섰다. 그 뒷모습은 예전의 따뜻한 모습이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한때는 나를 친딸처럼 대해주시던 분인데 이제는 나를 보기도 싫어하는 사람이 되었다. 모든 것이 악몽이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다. 그날 저녁 무작정 기다림. 일을 마친 나는 비를 맞으며 현우의 회사 앞에 서 있었다. 우산 하나 없이 그저 마음 하나로 그를 기다렸다.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그냥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 조금만 이야기할 수 있다면 혹시나 아주 작게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로 마음이 복잡한 그때 회사의 정문이 열리고 현우가 동료와 함께 웃으며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조심스레 그에게 다가갔다. 현우. 그는 걸음을 멈췄고 나를 발견하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유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냥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현우는 주위를 둘러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짧게 대답했다. 이젠 끝났잖아. 돌아가. 부탁이야. 잠깐이면 돼.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단호하게 잘랐다. 그만해. 그는 자리를 피하려 했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팔을 붙잡았다. 현우, 제발 단 한마디만이라도 용서해줘. 그는 내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와 동시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다. 그는 낮게 하지만 차갑게 말했다. 이러면 보안요원 부를 거야. 그 말에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굳어섰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낯선 사람보다 더 멀게 느껴졌다. 그 주말 그의 집. 며칠 뒤 마지막 용기를 내어 현우의 부모님 댁을 찾았다. 초인종을 누르자 그의 아버지가 문을 열었다. 유진 씨? 놀람과 당황이 섞인 얼굴. 나는 애타게 부탁했다. 현우에게 전해주세요. 단 한 번만 만나고 싶다고. 주소라도 알려주시면. 그러나 그의 대답은 단호했다. 미안하지만 알려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아들에게 접근하지 말아주세요. 유진 씨, 이제 그만하세요.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우리 아들에겐 이제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음 깊숙한 곳까지 울려 퍼졌다. 철컥. 내 마음의 문도 함께 닫히는 듯했다. 며칠 후 낯선 전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 받아보니 현우의 변호사였다. 정유진 씨 맞으시죠? 현우 씨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근 직장과 주거지에 방문하셨다던데. 그런 행위는 스토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고 단호했다. 이후에도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알겠습니다. 라는 한마디로 통화를 마쳤다. 그리고 침대 위에 쓰러지듯 몸을 눕혔다. 이제 더 이상 그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끝난 것이다. 반복되는 하루. 그 후로도 나는 매일 똑같은 계산대에 서서 같은 말, 같은 손짓, 같은 시선을 반복했다. 화려했던 과거는 이젠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졌고 남은 건 후회뿐이었다. 그때 불륜 따위만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창밖의 석양을 바라보며 나는 같은 후회를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뇌었다. 현우만 바라보며 그와 함께 조용하고 따뜻한 가정을 꾸렸다면 지금 이 결말은 없었을 텐데. 나는 계산대를 찍고 위자료를 갚고 외로운 밤을 견뎌낸다. 그 속에서 나는 단 하나의 바람을 품고 있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하지만 그건 절대 이룰 수 없는 바람. 이 현실은 내가 직접 선택한 결과였으니까.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